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8강이죠, 그쵸? 8강이고, 대단원 두 번째, 헌법과 국가기관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국회의 의미와 국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국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의 구성이 또 뭐 300명이고, 세부적으로는 뭐 지역구 253인에 뭐 비례대표 47석으로 돼 있고 비례대표가 지역구랑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봤고 뭐 국회의장이 뭐 한 명 있고 임기는 2년, 부의장 2명 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 4년이고 뭐 출마하려면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뭐 기탁금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역구는 1,500만 원, 뭐 비례대표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뭐 그 조건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전체 제적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이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라는 걸 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오늘 이제 그 국회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과서 32에서 33페이지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 자, 국회 이제 일을 교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하나는 입법에 관한 역할, 또 하나는 재정, 돈에 관련된 역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제 국정에 관한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입법에 관한 어떤 역할, 입법에 관한 권한부터 봅시다. 자,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 바로 이 국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정이라는 거는 없던 법률을 이제 만드는 게 제정이고 개정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법률인데 이걸 좀 고칠 필요가 있어서 고치는 것을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과 개정을 합쳐서 재개정이라 그러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입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고 즉 만들거나 개정하는 즉 고치는 이 법률이란 거는 우리나라 이제 어떤 법의 순위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한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규칙과 법 중에서 제일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 되죠. 그렇죠? 헌법은 고치려면은 국민 전체 의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법률이 되고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만들거나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행정부의 이제 뭐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즉 서울특별시 의회라든지 강서구의회 등에서 이제 만드는 조례라는 것이 있고요. 네, 조례. 그 아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이나 강서구청장 같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우리나라의 법의 이 체계 중에서 무려 두 번째 위치한 헌법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나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간략히 배워봅시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지도라고 해야 되나? 이 그림이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고쳐지는 과정인데 어차피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고치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로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든다고 봅시다. 자, 일단은 국민들이 어떤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뭐 국민들의 요구. 예를 들어서 마포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으로 한 달에 아주 우수한 엘리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이런 법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마포중학교 학생은 너무 훌륭한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은 1인당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요구가 빗발쳐서 이제 그게 국회의원들한테로 들어가든 아니면 정부로 들어가든 뭐 두 가지 중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한테 들어갔다 치자. 국회의원의 10명 이상의 뜻을 모아서 마포중학교 학생들이 정말 이 의인이고 엘리트인데 이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합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써서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국회의장한테 가는데 자, 국회의장은 이걸 갖다가 직접 상정할 수도 있고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상정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회의장이 아무 법안이나 발의된 거를 다 본회의로 바로 표결에 붙입시다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장의 힘이 너무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천재지변 등 지금 현재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빨리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만 국회의장이 직접 직권으로 본회의에 바로 투표를 붙일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상임위원회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마포중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주자라는 법안은 교육에 관련된 법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에 관련된 뭐 교육문화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로 이제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문화위원회에는 주로 이제 교육자 출신, 뭐 교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에 관련된 어떤 업종에 종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교수들이 국회의원 많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교육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다 위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법안이 과연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붙일 만한 법안인지 아닌지를 한번 심의해 보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검토해 보신 결과 마포중학교 학생들은 모두 아주 국가에 필요한 엘리트가 맞고 의인이 맞고 이 친구들에게 월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주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법이 왜 그동안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 법안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어디냐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로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자, 아무래도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만든 법안은 이제 이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아직 정식적인 법으로서의 어떤 형태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니까. 자,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좀 그럴싸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혀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형태의 법률답게 좀 고쳐줘, 성형수술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구 안에 이제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출신의 법조인 출신, 이 사람들 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안을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좀 약간 성형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국회 본회의 올라가면 이제 국회의원들 300명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 마포중학교 학생들에게 월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를 이제 표결에 붙여보는 겁니다. 국회 표는 기본적으로 기명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 까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 선생님 투표하는데 왜 이걸 자기가 어디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왜 공개하나요? 이거 비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때 이 사람 내가 이런 법안에는 찬성할 줄 알고 뽑았는데 반대했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인 것 같아. 이 사람 안 뽑겠다. 이렇게 다시 이 투표에 이게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기본적인 법안 의결은 전부 다 기명 투표, 이름을 밝히고 투표를 합니다. 그럼 국회에 있는 전광판에 뭐 김계동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다 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의 이름, 마포중학교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이 법 이름을 뭐 마포중학교 학생 지원 특별법이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법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마포중학교 학생 지원 특별법. 자, 이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님이 자, 제 몇 차 국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법안은 마포중학교 학생
지원특별법이라고 국회의원 김땡땡외 20인이 발의한 법안이고 현재 교육문화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안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 김땡땡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김땡땡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얼마나 훌륭한 법안이고 왜 꼭 필요한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님들, 자, 오늘 제가 발의한 이 마포중학교 학생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정말 필요하고도 훌륭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정말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쫙 썰을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국회의장님이 자, 이상 이 법안에 대해서 뭐 질문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자, 그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표결에 붙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수의 과반수가 참여해야 되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 이제 과반수라서 그날 이제 마포중학교 학생 지원 특별법을 표결에 붙인 날 국회 200명의 의원이 그날 표결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면 200명이니까 이제 과반수 300명의 과반수 151명인데 151명보다 더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충족시켰죠. 그리고 200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과반수면 200명의 과반수면 101명이 되겠죠. 반을 넘는 게 과반수니까 101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투표 딱 개표해 보니까 이 중에서 198명이 찬성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합니까? 통과 아닙니까? 통과죠. 그럼 마포중학교 학생 지원 특별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송이 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에서 이상한 미친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이유로 대통령의 이 법안이 가면 대통령이 법안을 딱 읽어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결정. 대통령도 이 법안에 동의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런 법안이 이 법률이 만들어졌음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마포중학교 학생 지원 특별법, 한 달에 마포중학교 학생들한테 무조건 100만 원씩 주는 이 법이 우리나라의 법률로서 이제 딱 정해졌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겁니다. 공포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딱 보니까 무슨 이런 법안이 이게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 이 법안이 이게 제대로 된 법인지 나 의심스럽다. 이거 국회에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보세요 라고 환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부라는 것은 되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되돌려 보냄으로써 거부할 수가 있어. 자, 만약에 대통령이 법안을 딱 읽어보시고 마포중학교 지원특별법 읽어보시고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훌륭한 법이 왜 이제서야 만들어졌습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내가 국민들에게 이 법이 우리나라의 정식 법률이 됐음을 알려야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법안이 이제 이 법률이 공포되면서 이제 마포중학교 학생들은 바로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받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 100만 원씩 받으면 저한테 이제 10%씩 떼주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이 마포중학교의 경쟁학교인 어디 있을까? 우리 화곡중학교 출신이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아니 어떻게 마포중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냐? 나는 이 법이 국민의 헌법에 보장되는 이 평등권에 위배된다 본다. 나 이거 반대다. 다시 한번 국회로 돌려보낼 테니까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된 법안이 맞는지 다시 한번 심의해 보세요라고 돌려보내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다시 바로 본회의로 올려보냅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아까 처음 통과할 때보다 통과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져야겠죠. 그래야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환부 거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일단 국회의원 전체 재적수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원래 처음 통과할 때는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됐다면 이제는 참여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 법안이 대통령에서 환부 거부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재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법안이 환부 거부돼서 다시 본회의에 올려졌어요. 이때 이제 국회에 참석한 인원이, 표결에 참석한 인원이 200명이라 칩시다. 그럼 일단 과반수 300명의 과반수 넘었으니까 일단 참여 인원은 통과됐고, 자, 200명의 3분의 2라면 얼마입니까? 이 200을 3으로 나눠보면은 얼마지? 제 계산이 좀 빠르지 않나요? 66명쯤 되나요? 한 7명? 6, 38, 66점 몇 명 되겠네요. 그러면은 3분의 2가 넘으려면은 120, 132, 133명이 넘어가면 133명인가? 134명인가? 134명이 아마 3분의 2 넘는 딱 그 숫자일 겁니다. 그럼 13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법안이 국회를 다시 재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행히도 이 법안이 너무 좋은 법이니까 134명 이상이 찬성한 거야. 한 160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럼 3분의 2 이상 조건 달성했죠? 그럼 이게 이제 법안이 바로 이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가겠죠. 그럼 대통령은 이때 이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를 고민해봐라고 환부 거부했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 너무 훌륭한 법이다고 국회의원 160명 이상이 또 찬성했어. 그럼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을 바로 국민에게 이제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정식적인 법률이 됐습니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마포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매달 장학금을 받게 되겠죠. 자, 이게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고쳐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이 잘 봤으면, 자, 이외에 또 어떠한 국회에서는 입법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냐? 시간이 없어요. 또 빨리빨리 해야겠어. 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나 조약에 대한 또 동의, 뭐 이런 것들 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제일 최상위법인 헌법 있죠. 헌법, 아까 얘기했던 헌법. 자, 헌법의 개정, 헌법도 언젠가 고칠 수 있잖아요. 헌법의 개정안도 국회가 일단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국민 투표에 붙일 건지 말 건지 이제 의결까지도 국회가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헌법을 어떻게 고칠 건지는 국회가 정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정하는데 이렇게 고쳐진 헌법이 진짜 우리나라 헌법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직접 투표를 맡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국회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국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또 하나, 자, 조약이 뭐냐? 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대통령의 이름으로 외국과 뭔가를 약속을 맺는 것도 이걸 약속을 맺는 걸 조약이라 그러는데, 이 조약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법이죠. 국가 간에 맺어지는 국제법인 거죠. 이런 이제 조약에 대해서도 대통령 이상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조약이 대통령이 혼자 체결하면 안 되니까 국회가 그 조약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대통령이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외국과 대통령이 맺는 조약에도 동의권을 갖는다. 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입법에 관련된 권한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국회는 또 재정, 국가의 돈에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국가가 내년에 돈을 어떻게 쓸지를 갖다 예산안이라고 그러죠. 예산안 누가 째냐면, 누가 이걸 작성하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가 이 예산안을 짜고 이 예산안대로 다음 해에 돈을 씁니다. 자, 그런데 행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우리나라 형편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예산 갑자기 내년부터 우리나라 1000조를 예산안을 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 공무원들 월급을 갖다가 1년에 800조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국회는 일단 행정부는 매년 이 예산안이 결정되는 게 12월이거든요. 예산안 결정 시일이 정해지면 그 시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까지 국회에다가 내년도의 예산안이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라는 예산안을 짜서 그 지출 계획서를 국회에다가 줘야 됩니다. 보통 9월 달쯤에 이게 넘어와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그 예산안이 이제 제대로 된 예산안인지를 심의해서 검토해가지고 이대로 써도 좋습니다라고 12월까지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 정부에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이제 국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안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가 돈을 예산안 확정 안 해주면 행정부가 돈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이 국회에서 볼 때 다 국회에서 아주 돋보기를 갖고 보거든요.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해 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자기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짜게 되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제 올해 예산안은 이렇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겠죠, 그렇죠? 전체 총 지출은 555조 8천억. 뭐 그 중에서 보건복지 고용 분야에 한 200조 정도, 일반 지방행정에 한 86.5조,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교육에 한 71조,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줄었어요, 교육 예산은. 국방에 뭐 52조 9천억, 이런 식으로 쭉 예산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짜가지고 국회에다 보내면 국회가 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좋습니다, 이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확정해 주는 게 국회 재정에 관한 권한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의 주요 권한 중에 입법에 관한 권한과 돈, 즉 재정에 관련된 권한 두 가지 배웠죠. 자, 마지막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뭐냐? 세 번째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인데,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란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다른 권력기관들, 행정부나 사법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권한을 갖다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에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이 3권 중에서 가장 막강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를 특히 더 견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견제한 역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제 행정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막 뭐 질문도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호통도 치고, 똑바로 하라고, 국민의 뜻이 지금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막 조지는 거야. 그게 이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차이가 뭐냐? 국정감사는 매년 10월 되면 정기적으로 합니다. 국정조사는 어떠한 사안이 필요할 때 특별히 그 행정기관만 딱 꼽아가지고 이제 조지는 게 국정조사예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고, 또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여러 공무원 중에서 이 사람이 특별히 중요한, 그래서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헌법기관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인데 헌법기관이에요. 이런 헌법기관 이제 구성원들, 뭐 우리나라의 이제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대법원이라든지 뭐 행정부의 어떤 특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이 주요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 사람들 임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일단 행정부에서는 여러분들, 행정부의 넘버원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넘버2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어요. 또 행정부에 행정부 각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감사원의 감사원장도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또 중립기관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보스인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사법부의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이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사람들 임명할 때도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음으로써 행정부나 사법부를 또 견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가 또 무시무시한 권한 중에 하나가 탄핵 소추권이에요. 탄핵이란 건 뭐냐? 아주 높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을 자르는 걸 탄핵이라 그래요. 자르는 걸 탄핵이라 그러는데, 탄핵 소추는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자르는 거를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본다. 그게 이제 탄핵 소추 권한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권에 의해서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해임됐죠. 잘렸죠. 그렇죠? 그런 권한까지, 대통령마저도 잘라버릴 수 있는 그 탄핵의 추진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도 국회에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이제 이 국회가 다른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뭐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정감사의 모습입니다. 10월 달 되면은 막 국회의원들이 막 행정부 장관이나 막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사퇴하세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조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국정감사고, 이거는 이제 이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법원장인데, 이런 대법원장, 아까 얘기했죠,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할 때 대법원장 이때는 후보자였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국회에 불러다가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가 여기에 동의할 건지 말 건지를 국회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보면 이게 옛날 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당 야3당 결의대회 해가지고는 막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잘라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결의대회를 하면서 실제로 탄핵 소추가 되고 탄핵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잘렸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국회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